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최저치를 보이는 가운데 당을 향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4선 국회의원, 새누리당 원내대표,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 국회 국방위원장 역임. 대통령을 향해 지난 오류를 인정하고 열린 소통을 통해 의료 붕괴 사태부터 해결해야 개혁 추진도 할 수 있다고 강조. 의료 붕괴 사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이 정권이 하고 싶은 다른 개혁조차도 할 수가 없는, 될 수 있으면 하여튼 오픈된 상태에서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이렇게 뭔가 대화를 하고 거기에 합의를 도출해서 그걸 갖고 야당을 설득하고, 이게 제대로 된 진정한 정치죠. 유승민 전 의원이 생각하는 의정 갈등 해법과 전국 전망 집중 분석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당정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국민의힘 당내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지도부의 만찬 회동이 예정돼 있는데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유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통령과 당 지지율 모두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최근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에 지지율과 관련해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민심의 무서운 경고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겁니까? 예, 저는 심각하게 봅니다. 아니 뭐라 그럴까요? 뭐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낭떠러지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오고요.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 당에서 네. 지금 이 민심 위반 상황을 얼마나 진짜 심각하게 느끼는지, 그래서 뭔가 정말 쇄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총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국회의원 되신 분들은 아직 뭐 총선이 한참 남았고,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난 2년 반 동안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낮은 이 지지율, 이런데 뭔가 나쁜 의미에서 익숙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지금 현재 이런 민심을 가지고 이런 지지율을 가지고 앞으로 2년 반 넘게 남았잖아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정말 국정을 이끌어갈 동력이 있을까?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네. 대통령과 당도 뭐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지지율 하락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겁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의료 붕괴 문제인데요. 모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만남이 있습니다만 여당과 정부 간의 의정 갈등 해법에 대한 견해차가 있습니다. 당장 내년이죠. 2025년 정원조정 문제까지 테이블에 올리는 문제를 두고도 엇갈리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일단 내일 모레 저녁에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만나면 최소한 이 의정 갈등 이 문제에 대해서, 의료 붕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해법에 대해서 두 사람이 합의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2025년의 정원, 당장 내년 정원이고 지금 수시 모집 다 끝난 상태 아닙니까? 네. 내년에 의과대학 정원을 4,61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겠다고 이미 정부가 약속을 한 상태에서 이제 정부는 그거는 못 건드린다 그러고, 뭐 한 대표나 또 전공의들은 그것까지도 원점에서 논의하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2025년 의대 정원을 만약 축소하거나 조정할 생각이 있었다면 대통령이나 정부가 진작 했어야죠. 그리고 네. 당도 진작 이야기 했어야죠. 지금은 수시 접수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2025년 내년도 정원을 건드릴 생각을 만약 한다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대통령밖에 없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거는 자신이 2,000명을 고집해가지고 생긴 문제고 지난 7개월 넘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그러면 본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짜 사과하고 수험생이나 학부모들한테 진짜 읍소하고 이해를 구하고 각 의과대학, 중국에 40개가 넘는 의과대학에 내년에 좀 조정해서 뽑자.
그렇게 해도 줄 소송이 이어질 겁니다. 네. 소송하면 질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다면 이제 대통령밖에 못 하는데 네. 2025년은 현실적으로 너무 뒤늦은 감이 있고 벌써 활이 시위를 떠난 감이 있는데 2026년 문제는 그거는 당연히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문제고 네. 오늘 그 복지부 장관도 뭐 원점에서 의료계가 뭐 합리적인 안을 내면 이런 전제를 붙여가면서 하는데 저는 2026년 문제만큼은 아주 전제 조건 없이 네. 백지에서 그러면 논의하자. 그러니까 전공의들 어디 대학병원 교수님들 다 이 협상 테이블에 대화 테이블에 좀 제발 오시라. 이래가지고 뭔가 대화가 시작됐으면 좋겠고 의료 문제는요. 네. 저도 최근에 이것저것 많이 들여다보고 많이 사람을 만나고 했는데 우리 같은 비전문가가 의료 문제의 해법을 그냥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싸고 효율적이고 아주 치료도 잘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밑에 골마 터진 문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된 게 있어요. 그게 네. 응급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2025, 26년에 의대 정원 가지고 이제 거의 교착 상태에 빠졌지만 사실은 건강보험 재정 문제나 필수 지역 응급을 어떻게 살리느냐, 근본적인 해법이 뭐냐 이런 거를 논의하려면 저는 이거는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정부가 의료계를 진짜 대화의 파트너로 진정한 대화의 파트너로 생각하면서 이런 거를 풀어나가야 되고 그러려면 제가 보기에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한테 고집을 부리고 잘못해온 대통령부터 사과를 하시고 총리나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저는 경질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야 의정 협의체 아직 출발을 못 하잖아요. 못 그러니까 하죠. 정치권에서 대통령 사과, 복지부 장차관 경질 문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예. 건데 그 점이 필요하다는 저는 말씀이신 거죠?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조경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이 그 두 분이 낙수 효과가 어떻고 2,000명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그러고 막 대화의 문을 닫는 그런 걸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보고 이 문제 가지고 대통령 그만두라 소리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장차관을 최소한 경질해가지고 최소한의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성의는 네. 대통령께서 보여주셔야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오는 24일 만찬 회동을 합니다. 7월 24일 이후 2달 만인데요. 의정 갈등이라든가 특검법 등 중요 현안에 대한 새로운 과연 돌파구의 장이 열릴지 관심인데요. 어떤 점을 주목하고 계세요? 저는 최소한 아까도 강조했지만 최소한 의정 갈등에 대한 두 사람의 합치된 해법 그거는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네. 특검법 같은 데 대해서는 아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든 최상병 특검법이든 특검법에 대해서는 두 사람 간의 그 합의가 네. 나오기가 저는 뭐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은 당연히 저는 정책에 관한 특검은 이거는 거부권을 행사해도 좋지만 대통령이나 대통령 본인이나 배우자가 관련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최상병 특검법 같은 거는 이거는 저는 거부하면 안 된다는 저는 생각이에요. 근데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 그분이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면서 최상병 제3자 특검 추천안을 가지고 국민한테 약속을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디올백이나 주가 조작 문제뿐만이 아니라 공천 개입이다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한꺼번에 계속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뭔가 진짜 이 국민 지지도가 최하에 지금 들어간 이 상태를 벗어나서 뭔가 국정 동력의 새로운 동력을 만드는 그런 계기를 네. 만들려면 저는 특검에서도 저는 뭐 현실적으로는 윤 대통령 고집을 부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게 대통령도 이 정부도 당도 나라도 살려면 뭔가 좀 아주 획기적인 그런 어떤 발상의 전환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네. 보고 문제는 이제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거를 얼마나 진지하게 대화하고 얼마나 국민들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런 합의를 도출해서 국민들 앞에 결과물을 내놓느냐 거기 달린 건데
한 기대- 대표 뭐 독대 제한 얘기도 나오다요. 예, 독대 제안을 했다고 저도 봤습니다만 당연히 독대해야죠. 네. 예, 두 분이 그냥 요식적인 독대가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좀 진지하게 독대를 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사과 내지는 앞서 말씀한 인적 쇄신 이런 예. 것들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예. 한 대표가 그런 네. 말들을 특검, 쇄신, 내각 쇄신, 그다음에 의정 갈등의 해법 이런 네. 거를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또 당의 여러 구성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 생각을 대통령한테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과 뭔가 대화를 통해서 합의, 접점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어렵게 갈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에 취임한 지 2달이 됐습니다. 예. 뭐 대표로서 역할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데요. 어떤 평가세요? 저는 뭐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는데 네. 뭔가 이렇게 본인이 이게 정말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이런 게 꼭 필요하다 싶으면 그런 거를 좀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을 뭐 공개든 비공개든 설득을 집요하게 해가지고 뭔가 하나씩 마침표를 해결을 찍어 나가는 이런 모습을 아직 못 보여주고 있는 거는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석 연휴 끝난 직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이 국회 통과했습니다. 본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고 안철수 의원만 참여했는데요.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입법과 거부권 행사,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지켜봐야 할지 해법이 없나요? 이 정부 들어와서 거부권 행사가 좀 기록적인데 네.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하고 싶어요. 예컨대 뭐 양곡관리법이다, 노조법이다, 방송법이다, 25만 원법이다 이런 거는 전부 다 정책, 국가의 정책하고 관련된 그런 법들이잖아요. 네. 그거는 생각이 윤석열 정부나 여당의 생각하고 민주당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정책에 관련된 법들은 최대한 합의를 할 수 있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할 정도가 되면 저는 좋지만 그게 아니고 야당이 민주당이 지금 국회에 압도적인 의석을 바탕으로 막 통과시켜가지고 거부권 행사하려면 해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네. 저는 정책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거부권 행사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보는 것 중에 최상병 특검법 같은 거,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거 이런 거는 그거는 대통령 본인이나 배우자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법치를 바로 세우고 뭐라 그럴까요? 공사 구분을 그냥 한다는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네. 저는 그 두 가지 특검법은 대통령께서 거부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주장해 왔는데 네. 이거를 계속 임기 말까지 그냥 앞으로 2년 반 남아 있는데 계속 거부를 하면 자 그러면 정권이 바뀌면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든 이 문제가 그냥 없던 걸로 지나가겠냐 과연.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최상병 특검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그거는 이걸 만약 윤석열 대통령께서 좋다 받겠다 그러고 해라 내 조사에 임하겠다 그렇지만 나머지 정책적인 데 관련된 거나 뭐 연금개혁이나 네. 의료개혁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을 해나가자 이렇게 만약 나오면 많은 국민들께서 박수를 치지 않을까요? 네. 지난 6월 재보궐선거와 4월 총선 때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의혹을 일축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세요? 증거가 물증이 뭐 이렇게 충분히 나오기 전에는 말씀드리기 참 조심스러운데요.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 아시는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거기 박근혜 대통령한테 징역형 45년 징역형을 구형하고 22년의 확정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중에 2년 징역형이 공직선거법에 관한 겁니다. 네. 그게 바로 국정원 특활비로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 하고 그걸로 공천에 개입한 이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불법적인 또 아주 특권을 남용하는 그런 어떤 공천 개입에 관한 문제는 저는 만약 어느 정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물증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저는 당연히 이거는 검찰이나
공수처가 수사해야 될 사안인데 네. 그걸 수사를 만약 안 하면 그러면 또 그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포함이 되겠죠. 네. 저는 이 문제는 저도 여기저기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게 2022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되고 당선이 되고 그 직후에 지방선거 있었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었고 또 올해 초에 올해 봄에 또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만약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대통령 배우자가 공천에 개입하고 공천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정치 민주당이든 우리 국민의힘이든 정당 안에 공천이라는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정치 개입이에요, 이게. 만약 대통령 배우자가 그런 데 개입했다면 저는 그거는 원칙대로 그거는 네. 수사를 엄정하게 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여야 정치권의 금융 투자 소득세 등 세제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폐지를, 민주당은 유예 쪽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보이는데 폐지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예. 어떤 이유에서죠? 이거 저 증권 투자, 주식 투자하시는 분한테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일인데 우리가 이 문제는 진짜 크게 깊이 토론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앵커님이나 저도 옛날에 그렇고 우리 뭐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받는 근로소득 있지 않습니까? 네. 근로소득은 한 8천만 원, 8,500만 원 정도면 세금이 한 1,500만 원 떼요. 그리고 8단계나 돼가지고 세율이 굉장히 48%까지 높아요. 네. 근데 금융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주식이나 채권이나 펀드나 이런 거 사가지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동안 안 했죠. 그거에 대해서만 매겼죠. 근데 지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금융 투자 소득, 이런 금융 소득에 대해서도 이 과세의 형평성, 주세의 정의, 형평 차원에서 세금을 매기자라고 다 합의를 한 겁니다. 네. 외국도 미국, 독일, 일본 다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마치 글로벌 스탠다드다 이러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네. 우리가 지금 공매도도 굉장히 오랫동안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투자자들께서도 와, 우리나라 기업들 주식이 왜 우리나라 국장이라 그러죠. 국내 증시에서 왜 자꾸 우리 투자자들이 올바른 정당한 그런 수익을 못 얻느냐.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우리 밸류가, 기업들이 밸류가 낮아서 그런 거지. 네. 거기에 지금 금융투자에 대한 세금이 20%가 매겨지고 안 매겨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이제 심리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을 위시해서 저항이 너무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재명 대표든 한동훈 대표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이분 금투세 문제 가지고 폐지가 마치 잘하는 것 같이 그래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저는 지독한 파퓰리즘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하지 말고 지나치게 정쟁화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저는 폐지보다는 차라리 그러면 2, 3년 또 유예를 해봐라. 네. 그렇지만 이 세금을 그냥 폐지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고 굉장히 그게 우리 무슨 정시의 굉장히 어떤 이 뭐라 그럴까요? 국제화라 그럴까? 이런 데 맞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 건 전혀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네. 외국인이든 국내인이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그런 밸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20% 세금을 매겨도 저는 투자하게 돼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타이밍이 안 좋으면 그러면 당장 내년 1월로 다가왔잖아요. 그럼 차라리 유예를 하시라. 근데 이걸 폐지하면요. 오히려 외국에서 오히려 선진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을 좀 이상하게 볼 겁니다. 오히려. 네. 예. 10월 16일 기초단체장 재보궐 선거가 있습니다. 호남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경쟁 구도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재보궐 선거 전망 어떻게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선거죠. 왜냐하면 기초단체장 선거가 몇 개 있고요. 네.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딱 1년 전에 강서구청장 선거 기억하시죠? 네. 그 서울의 한 개 구의 구청장 선거에서 뭐가 그때 이 정권에 대한 민심이 표로 그냥 확인되고 그게 총선 참패로 이어진 걸 우리 딱 생생히 기억하잖아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물론 정당 공천이 없지만 네. 어떤 보수 대 진보의 어떤 대결로 비춰지는 측면이 있고 또 몇 개의 기초단체장 선거도 저는 민심을 확인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뭔가 의료의 갈등이나
연금 개혁이나 이런 거를 정말 제대로 해서 10월 얼마 안 남았지만 네. 이 정부가 정신 차리고 진짜 이 국정을 국가 일을 제대로 잘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신뢰를 국민들한테 주지 않으면 이번 이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결과가 내년 봄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그 다음에 지방선거, 그 다음에 대선 이렇게 이어져서 우리 보수 정치 입장에서는 굉장히 코너에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보궐선거 결과가 한동훈 대표의 입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당 대표니까. 네. 네, 당 대표니까. 네. 그거는 뭐 선거에 대한 책임은 당 대표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 국방 전문가이기도 한데요.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좀 내수 회복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재정 역할에 대한 논란도 있고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경제 정책이 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가 뭐 블록버스터급으로 좋아졌다 하는 그거는 일부 수출에 국한된 이야기고 네. 경제 전반은 저는 너무나 어렵고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 부채가 가계고 기업이고 국가고 부채가 너무 눌려 있어가지고 해법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서울을 위시해서 수도권 부동산 값을 이거를 못 잡으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그걸 굉장히 비난했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의 결정적인 아주 충격을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동산 값하고 가계부채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제대로 못 내리고 그 정치권에서 자꾸 금리 내리라고 압박을 하는데 재정에 대해서 건전 재정을 강조하는 것도 좋은데 네. 재정을 이럴 때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했으면 어떠냐. 예컨대 민주당이 내놓은 전 국민 25만 원 법 같은 거를 그냥 단칼에 이렇게 탁 물리치기보다 전 국민은 우리는 안 된다. 뭐 선별적으로도 하자라는 예컨대 입장을 소득 했죠, 민주당에서. 하위 50% 정도로 이거를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문재인 정부 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전 국민 말고 선별적으로 하는 거는 약간 열린 자세로 보는 거 어떠냐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 재정에 대해서 긴축 재정을 해야 한다, 건전 재정을 해야 된다. 여기에 너무 막 도그마 같이 얽매인 거 거기서는 조금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외교안보를 둘러싼 지형 역시 만만치 않은데요. 지금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고 11월에 미국 대선도 예.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가 될지 트럼프가 될지 가능성 50대 50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대비한다고 보고요. 네. 최근에 체코 가셔가지고 우리는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한의 핵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영어로 암체어 워리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방구석 여포 비슷한 건데요. 이 안보에 대해서 저는 만약 트럼프가 이기게 되면 이거는 굉장한 변화가 올 거라고 보고 네. 트럼프가 이기는 순간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 대통령이 맺었던 워싱턴 선언이나 여러 가지 핵 억제에 관한 약속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정부가 입장을 굉장히 신중히 가지면서 네. 어느 누가 해도 할 수 있는 플랜 A와 플랜 B를 동시에 가져가야 되고 이거는 뭐 지금 국방부에서 즉 강하게 즉강 끝이라고 막 그러는데 말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네. 지금 오물풍선 하나 아무 대비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외교안보 차원에서도 지금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워낙 우리 국민들은 힘듭니다만은 외교안보 차원에서도 걱정하려면 걱정이 정말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네. 의료 대란은 이어지고 아파트 가격은 오르고 내수 경기는 어렵고 북한의 도발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차가워진 민심을 어떻게 데워야 할지 정부 여당이 풀어가야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호김 전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모레 24일 만찬을 합니다.
최근 의대 증언 문제 또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 등을 놓고 한 대표와 대통령실이 지금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2달 만에 성사된 이번 만남에서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측에서 지금 독대를 요청한 상태인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전망하듯이 별다른 결과가 안 나올 거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벌써부터 내놓고 있어요. 예측으로. 네. 그런데 그런 예측에도 불구하고 독대를 해가지고 뭔가 돌파구를 열 수 있는 그런 물꼬가 제시된다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주목하면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증폭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또 최근 대통령 지지율도 역대 최저치 그런 상황이잖아요. 뭔가 대통령실도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그런 절박감이 있지 않을까요?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절박감이 있어야 될 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정치라는 거는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중요한데 특히 24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 했으니까 전달한 것처럼 일단 보여야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의정 갈등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이 훨씬 전폭적으로 유연한 입장을 보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역할을 지금 한동훈 대표가 잘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걸 보여주는 24일 회동이 돼야 되겠죠. 네. 박진영 부원장님, 한동훈 대표 한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좀 떨떠름한 입장이고 친윤계에서는 섣부른 차별화 부적절하다 이런 반응을 했는데 과연 만찬에서도 이런 쓴소리가 나올까요? 한동훈 대표가 어느 수준까지 준비를 하고 가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중요한 거는 두 개겠죠. 의정 갈등 문제. 네. 두 번째는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인데 의정 갈등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새롭게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자라든가 그다음에 의사 단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법을 찾아봅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요거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받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인데 문제는 김건희 여사 문제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어느 수준까지 이야기할지 저도 짐작이 안 가는데요. 자, 예를 들자면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께서 공개적인 활동을 하지 마시고 좀 자제하시면 좋겠다. 이 정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좀 더 나가면은 특검법을 이번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요? 한동훈 네. 대표가요? 그렇다면 결국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이야기는 하나만한 상황이 될 거다. 네. 그 결국 뭐냐? 빈손이다. 밥은 두 분이 드시는데 결국은 아무런 결론 없이 그림 잡는 것 이상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 네. 그 이유는 대통령실에서 변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정호기 의원님, 주가 조작 사건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소문 수준의 내용일 뿐이라면서 이게 정쟁만을 앞세운 입법 폭주다라고 규정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은 지금 상황에서 야당을 상대로 뭔가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면은 계속해서 패착이 될 것 같고요. 네.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보면은 해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박 원장 말씀하신 것이 야당의 기대요 예상이잖아요. 그 반대로만 하면은 반드시 반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반대로 하지 않으니까 문제인 건 아니겠습니까? 여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최근에 도이치모터스 재판 결과도 그렇고 또 이제 곧 그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의 수심위가 다시 열리면은 다시 네. 한번 그 문제가 부각될 부분이고 지금 추석 직후에 소위 그 총선과 보궐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시끌시끌하고요. 또 그 발표한 언론사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에서도 지금 뭐 2탄, 3탄을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정쟁만을 앞세운 입법 폭주라고 주장하면 자기네들의 일신에는 별로 그렇게 지장을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생각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이렇게 한가한 소리를 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뭔가 한동훈 대표가
요번에 24일에 분명히 얘기를 했다라는 시그널을 유권자인 국민들이 인지할 정도는 돼야만이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네. 인식하지 않을까 봅니다. 박 부원장님,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민주당은 선거법에 공소시효 6개월을 고려해서 이게 신속하게 재표결을 추진한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네요. 네, 지난 총선이 4월 달에 있었고요. 이 네. 선거법 공소시효가 올 10월입니다. 올 10월인데요. 민주당이 예상키로는 결국은 이 선관위 관련 수사한 내용들이 검찰에서 기소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적 영역에 개입할 그런 상황적 여건들을 최대한 줄이자라는 측면에서 빨리 처리하는 것이 뭐 예를 들자면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중에도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할 만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자라는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네. 네. 야당에서는 재표결을 하게 되면 이탈표가 일부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하는 분위기인데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정우김 전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상황을?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로 볼 때 네. 이탈표가 특검을 통과시킬 정도의 수치가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네.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지금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1심 선고가 11월에 나오고요. 네. 10월에 이제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곧 위증 교사와 관련한 또 이제 그 재판 결과도 나올 거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여당에서는 지금 뭐 이 특검과 관련해서 특히 여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주제로 떠올랐기 때문에 양쪽에서 서로 이것을 가지고선 지금 이제 자신들의 입지와 방탄을 위해서 계속해서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정치를 그동안 관전해온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어떤 그 국민을 향해서 자기 고백을 먼저 하고 성찰을 하는 쪽이 오히려 승기를 잡는 경우를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런 차원에서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듯이 아마 걱정할 상황은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변화하느냐, 상황은 유동적이긴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박 부원장님, 만약 이번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특검법이 좌절될 경우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탄핵카드 등을 거론합니다.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는 뭐 탄핵은 아직은 좀 꺼내진 않을 것 같은데요. 특검법을 또 다시 수정해서 재발의를 하겠죠. 네. 왜냐하면은 지금에서 또 이 총선 개입 의혹이 계속해서 또 터질 거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터지면 그걸 또 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은 조금 더 바꿔서 이렇게 낼 수 있는 특검법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정조사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 사안인데 국정조사를 지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네. 이제까지 국회 전체에 저는 직무유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우리 정호김 의원님 계시지만은 이 특검이라는 것은 결국은 검사의 영역이에요. 검사의 영역인데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주인공으로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알고 보면 특검보다도 더 전에 국정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왜 국정조사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들 전문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는 좀 빠르게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총선 기간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논란이 지금 정치권에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비례대표를 요구하면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보여줬다는 건데 김 여사의 대화 내용 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글쎄요, 지금 김 여사와의 대화 내용인지 아니면 또 그 명모 씨, 명태균 씨의 주장에 따르면 김 여사와의 대화 내용이 아니라 자신과 김 여사라는 거 아니에요? 김영선 의원과 김 여사가 아니라 명태균과 김 여사와의 뭐 텔레그램이 되었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인데 전체적인 의미는 뭐냐면 김영산 전 의원이 소위 컷오프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그 사전 정보를 여사가 알려줬고 그래서 지역구를 옮기고자 하는 상황에서 당에 의해서 컷오프가 됐고
그 와중에 컷오프 되자마자 그걸 들고 새로운 정당인 개혁신당에 가서 그걸 폭로하는 대신에 비례대표 자리를 요구했다라는 일련의 추문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 뉴스토마토 보도를 보면 명태균 씨의 목소리는 상당히 생생하게 전달이 됐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뭐 김 여사의 그 목소리가 제공이 되었다라든지 아니면 텔레그램 내용이 나온 거는 아닌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더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데 여기서 당사자인 김영선 전 의원은 지금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불똥이 개혁신당에 이제 떨어지자 개혁신당의 당시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은 당시 김영선 의원이 그거를 고리로 비례대표를 1번 요구해서 거절했고 또 3번 아니면은 3번이라도라고 요구를 했으나 당내의 분위기가 안 된다라는 입장이어서 그게 다였고 자신이 텔레그램 내용을 봤을 때는 완결성이 떨어지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방금 정 의원 전원 말씀하셨듯이 이준석 의원은 당시 제보받은 내용은 공천 개입이라고 볼 사안은 아닐 정도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김영선 전 의원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김영선 의원은 현재도 이제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쉽게 움직이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준석 대표의 이 말씀 굉장히 좀 옹졸하고 스스로 좀 위기를 자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부랴부랴 내려갔지 않습니까? 네. 현직까지 내려갔고요.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이 제안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초반에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다만 이제 서울로 복귀해서 전체 회의를 해보니까 의견들이 분분했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준석 대표가 그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지 저로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오해를 사는 게 어떤 오해를 사냐면은 2022년 6월달 보궐선거 때 김영선 의원을 공천할 때 그 당시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당 대표입니다. 당 대표인 시절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명태균 씨의 이 녹취록에 나오는 이 김영선 씨 공천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개입설 네. 이것을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 당시에 인지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 대표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고 명태균 씨하고도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미 본인 스스로 양두구육했다라고 지난 대선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을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것이 저는 맞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논란에 국민의힘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같은 것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는데 근데 여권 안에서도 이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네. 김 여사 리스크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권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본인의 남편의 국정 운영을 좀 원활하게 하고 그래서 본인이 힘이 되기를 원할 것이고 또 그런 차원에서 움직였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공개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여권의 지지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정치권에 굉장한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거 말입니다. 네. 형태는 물론 지난 박근혜 정부와는 많이 다릅니다만은 김 여사는 공인이 아닙니다. 공직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사람의 말을 다 믿지는 않지만 공교롭게도 그 사람이 전화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는 일이 그 사람이 전화한 내용 그대로 일어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네. 유권자들이 전부 지금 의혹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지금 어찌된 일인지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대다수의 심지어는 국민의힘 지지자들까지도 비판할 준비를 하고 앉아 있다라는 자체가 김 네. 여사 스스로도 괴로울 것이고 국민의힘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상당히 당혹스럽고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들 중에서 국회의원들은 자기는 4년 후에 또 재선하면 된다라고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 트라우마를 이미 겪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진영 부원장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이라는 최고 수준의 규형에 정치권 온도차가 극명합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다면서 법원의 유죄 선고를 압박하는 정략적 규형이다 이런 지적을 했네요. 이게 이제 선거법에 이제 허위사실 공표인데요. 네. 허위사실 공표에 징역 2년 구형 나오는 거 저도 20년 만에 처음 봤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이 허위사실 공표 같은 경우에도 이게 본인이 당선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상대방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또 형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문서상에 나오느냐 그리고 구두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만약에 선거 공보라든가 홍보물에 이게 허위사실 공표가 들어가면은 실제로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말실수라든가 착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요. 기소 유예되거나 이 경고 차원에서 끝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이 TV 토론에서 나왔던 말실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걸 가지고 징역 2년 구형이다. 이러니까 이게 기가 차는 부분입니다. 네. 이 내용이 뭔가 하면요. 김문기 씨를 아느냐라고 하니까 잘 모릅니다 했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뇌를 탐색하지 않으면은 법률적으로 이걸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국토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압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압박감을 느끼는 게 심리적 상태인데 이걸 우리가 법률적 잣대로서 규정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 징역 2년이라는 것 자체가 이른바 이 정치 검찰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 사냥이 아닌가라고 네.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정우김 전 의원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권 지형에도 영향을 줄 텐데요. 최종심까지는 시간이 꽤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던데 대선을 하면 어떤 변수가 될까요? 1심에 어떤 판결을 받느냐에 따라서도 요동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고요. 네. 이게 참 우리나라 정치의 특성인 것 같은데 만약에 외국에서 유력한 당의 주자가 이런 선거법에 위반돼서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러면은 외국의 정당에서는 그건 그 사람의 일이고 네. 정당 자체는 정당의 일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굉장히 사람 중심, 인물 중심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1심에서 만약에 선거법 위반에 준하는 그런 선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도 겉으로는 정중동일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그리고 네.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민주당도 대안도 좀 추구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굉장히 1인 중심의 정당으로 아직까지 이렇게 똘똘 이렇게 묶여 있다라는 게 좀 의아스러울 정도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벌금 얼마가 나왔다. 이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당대표의 신뢰에 상당히 영향을 가는 것인데 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그러면은 아마 대선 가도에 날개를 단 것이 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정치인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그동안에 상당히 관대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이게 단순히 김문기 씨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아까 압박이라고 그러셨는데 협박이라고 표현했어요. 본인은 협박과 압박은 좀 다르죠. 그런데다가 이게 대장동, 백현동 옹벽 아파트 건설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 문제의 심각성이 큰 겁니다. 네. 예를 든다면은 백현동 같은 경우는 그 브로커인 김인섭 씨와 또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가 상당히 밀접하지 않습니까? 네. 박지원 부원장님, 어떤 판단이 나오든 2심, 3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당내 상황 좀 잘 아시는 편인데 대선 정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뭐 당에서는 특히 이제 이 선거법 관련해서는 별 걱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네. 1심에서 무죄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뭐 2심, 3심 뭐 또 하겠죠 검찰에서 네. 2심, 3심 갑니다만은 이 검찰 독재 정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한편으로서의 면죄부가 되어가지고 저는 뭐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봐요. 이게 뭐 네. 한두 건도 아니고 뭐 포획을 뭐 코골이 기획을 귀걸이 이렇게 해서 모든 정치인들의 행동들을 가지고 옮아매 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게 만약에 영향을 미쳤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대권 주자들 중에 1등이 나오고 지지율 40%까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송호김 전 의원님, 다음 달 16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호남에서 월세살이를 하면서 선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도 이번 주 전남 영광 곡성을 직접 찾는다고 하는데요. 지금 불붙은 경쟁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판이 커지고요. 네. 이제 호남에서 적자가 누군지 경쟁하는 상황인데다가 또 하필이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걸려 있는 상황 아닙니까?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고 정치는 생물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국 대표가 지난번에 무슨 방송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심상정이었다면 자기는 포기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고 사법 리스크가 만약에 완전히 구체화하는 경우에 그러면은 야권에서는 새로운 대안을 또 찾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런 가정과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하는 정치인이 과연 조국 하나뿐이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요번에 보궐선거이긴 하지만 곡성과 영광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재명과 조국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더군다나 호남은 말입니다. 요번에 민주당의 그 당 지도부를 보면은 호남 소외론을 느끼기에 충분한 지도부 구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선명성이라든지 차별화라든지 또 텃밭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어떤 인물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많다 보니까 서로 우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조국 대표를 비판하는 이야기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정치 현실입니다. 박 부원장님은 이번 재보궐선거 판세 분석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호남에서 뭐 제가 수치까지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7대3 정도로 민주당이 이길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뭐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호남에서 이렇게 경쟁하는 거는 부당이다, 헛심 쓰는 거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표현하자면은 일본 제국주의가 침략해서 장개석과 이 모택동이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 선거 이게 사실 지방자치라는 생활 정치잖아요. 네. 여기에 양당이 지도부까지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전국적 이슈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네.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 투쟁과 또는 뭐 조국 당에서 내세웠던 조기 종식, 검찰 독재 종식 이런 것들에 집중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외교안보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홍 전 원장님,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공개했잖아요. 네. 우라늄 제조 시설을 공개한 의도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이게 과거에도 고농축 우라늄 자기네 안 한다라고 2000년대 초반에 엄청나게 이제 물의를 일으켰던 그 시설들인데요. 네. 이제는 아예 자기들이 앞장서서 공개를 했는데 자기네가 이제 핵보유국이 됐고 이미 기정사실이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보다 더 첨단 시설을 갖췄다라는 것도 과시하고요. 해커 박사 네. 말에 의하면 새로운 장비들이 보인다 뭐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 봐서 자기들 위상을 강조하고 핵보유국이라는 것도 이제 기정사실화하면서 이처럼 미국의 북한 비핵화를 향한 정책은 실패했다는 거를 전 세계에 이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저걸 함으로써 10월 중에 미 대선 직전에 도발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암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핵실험 같은 거는 아마 대선 전에 하기보다는 네. 차기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 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김용인 교수님, 네,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 네.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일지가 궁금 사항인데 네, 핵물질에 대한 대량화 가능성도 있습니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죠. 이번 시설이 이제 어디냐인데요. 네. 그동안 이제 북한이 공식화시킨 것은 영변이었습니다. 2010년도에 해커 박사가 직접 봤거든요. 네.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봤고 이번에 이제 그 시설이 이제 영변이 아니면 우리가 흔히 이제 강선 단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평양 인근에 핵 시설, HU 시설이 하나 돼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가 또 있느냐 여부인데요. 이 핵 시설들이 두세 개 더 있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원심 분리기를 돌려서 고농축 우라늄을 이제 생산해 내는데
원심 분리가 우리가 판단하기에 한 10,000개 정도 지금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면은 1년에 핵폭탄 한 개에 25kg 정도가 들어가니까 약 한 10개 내외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핵물질들이 지금 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결국 HEU 시설은 플루토늄 시설과 전혀 또 다른 차원에서 이 시설이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또 공간 자체도 아주 좁은 지역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이 네. 만약에 이 시설들을 계속 늘려간다면 그야말로 거기에 비례해서 핵폭탄의 양도 계속 늘어갈 수 있다. 네. 이런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홍현익 전 원장님, 북한이 우라늄 제조 시설을 공개한 이후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도 발사했습니다. 네. 북한의 다양한 도발이 이어지는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우선적으로는 미국을 억제하기 위해서 핵 능력을 과시한 이후에 네. 남한을 향해서는 핵은 물론이지만 사실 전쟁 나면 핵을 바로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 이거를 이제 자기네들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이걸 실험한 거고, 이 탄도 미사일이나 그 순항 미사일이란 게 사실 그 뭐 전쟁이 나면 이제 쓰겠지만 네. 이걸 동시에 발사함으로써 평시에도 남한과 미국의 정보 전력의 혼선을 초래하고 다양한 그 공격 수단을 이제 개발하는 거죠. 그리고 핵보다는 핵은 쓰기가 어려우니까 실질적으로 전쟁이 나면 쓸 수 있는 각종 미사일을 이제 개발하는데 순항 미사일하고 탄도 미사일 특징이 다 다른데 탄도 미사일은 빠르긴 하지만은 이게 다른 또 단지 그걸 잘 발각이 되고 네. 왜냐면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되니까 근데 빠르다는 장점이고 이 강력한 위력을 갖고 있죠. 네. 순항 미사일은 느리지만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발각이 잘 안 되니까 위성 정보가 없으면은 또 발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다양한 수단을 이렇게 개발해 놓고 근데 이렇게 다양하게 개발하고 또 계속해서 지금 발사하고 하는 게 우리 측에서도 한미연합 훈련을 과거보다 더 강화해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로서도 거기에 대응해서 뭘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북한군의 사기도 유지하고 그런 여러 가지 필요성에서 네. 이렇게 다양한 도발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용현 교수님, 네. 북한이 미사일 실험한 걸 보면은 예. 다른 때와 달리 내륙을 향해 발사했는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거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걸지 일각에서는 러시아 수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또 해석도 나옵니다. 네,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보면 이제 18일 오전이었는데요. 이 탄도미사일 발사가 동북 방향의 내륙이었습니다. 화성포 10일 다 4.5라고 이제 북한이 이름을 붙인 건데 네. 이게 이제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미사일입니다. 이게 이제 한 200km 정도 날아갔을 걸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내륙을 향해서 날아갔다는 것은 하나는 이제 북한이 이 미사일만큼은 그야말로 정확도가 있다. 이것을 좀 과시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잘못 날아가면 예를 들어 민간 밀집 지역이랄지 이렇게 날아갔을 경우에는 엄청난 이제 이게 사고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한 탄착 지점을 북한이 이번에 보여줬다. 이것이 이제 기술적으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능력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 이걸 보여주는 건데 네.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러시아를 향해서 보여주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필요로 한 것이 이 재래식 폭탄도 필요하지만 단거리 미사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네. 북한의 이제 기존의 단거리 미사일 또는 새롭게 만들어진 단거리 미사일들이 계속 이제 러시아로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하고 있는데 그 러시아로 가고 있는 미사일의 어떤 정확성 이런 것들을 국제사회를 향해서 또 러시아를 향해서 보여주는 이런 차원의 네. 행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홍현희 원장님, 파리 올림픽 시상식에서 신유빈 선수 등 우리나라 선수들과 셀카를 찍어서 이게 처벌 가능성이 제기됐던 북한 탁구 선수들의 훈련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이게 우리 측에서 좀 억측을 한 겁니까? 조금 과도하게 해석한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그 삼성이 그 핸드폰 출시하고 그걸로 이제 파리 올림픽에 저 모든 선수들 시상하고 나서 다 셀카 찍었잖아요. 네. 그거 완전히 삼성에서 엄청 성공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 볼 때는 삼성 폰으로 찍은 것도 기분이 나쁜데
이 메달 찍은 이제 시상한 다음에 리정식과 김금용 이 탁구 혼합 복식입니다. 근데 저 시상식 할 때도 뭐 희죽희죽 웃었다고요. 네. 그 다음에 다른 선수들을 응시하면서 또 웃었다 뭐 이래가지고 우리의 그 탈북자 중에 이제 그 고위 인사 한 분이 저거 이제 북한에 가서 이 노동 교화형이나 혁명화 될 게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저 처벌받지 않나 했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북한이 올림픽에서 우리보다 성적이 훨씬 못하잖아요. 네. 근데 이 혼합복식에서 우리는 3등 했고 북한이 2등 했거든요. 우리보다 네. 잘했어요. 잘했으니까 사실 뭐 웃었다고 해서 뭐 그렇게 그 괘씸죄 걸리질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북한 나름으로는 세계 여론도 의식도 하고 인권 뭐 탄압한다 뭐 그러기도 하는데 무엇보다도 자기네 세계에서 그 경쟁력 있는 선수를 처벌해 가지고 경기를 못하게 하면 자기네 손해죠. 네. 그러니까 저 세계 랭킹 2위나 한 애들을 계속 키워서 메달 따게 해야지. 그런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네. 북한이라고 다 그냥 뭐 무조건 그 정치적으로만 생각해서 처벌하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김 교수님, 탈북민을 돕는 인도 지원 활동 중에 북한에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4천일이 지났다고 하는데 네네. 지금 생사확인이 어렵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로서는 해결 방법이 뚜렷하게 나오기가 쉽지 않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남관계가 전반적으로 이 대결 구도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또 남북 간의 대화의 루트조차도 지금 전혀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적인 부분까지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2013년도 10월 달에 이제 체포가 됐는데 네. 다음 해에 이제 무슨 그 법정, 그러니까 이제 북한 법정에서 국가 전복 음모죄, 그다음에 이제 간첩죄가 거기에서 이제 무기 노동 교화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우리로 치면 무기수가 돼버린 건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이 김정욱 선교사에 대해서 여러 뭐 노력들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당국 간에 뭔가 성과 있는 노력들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잊혀져 버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4천일이 지난 겁니다. 우리 통일부 장관 이제 김영호 장관도 이제 성명을 내서 이제 석방을 촉구하는 이야기도 최근에 했는데 현재로서는 특별한 뭐 방법을 찾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호 원장님, 북한이 다음 달 국경선 재조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 해상 접경 지역이죠. 인천 옹진군, 강화군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서해 5도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다음 달 7일인데요. 네. 우리나라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가 이제 북한에서 열리고 거기서 김정은이 작년 말과 금년 초에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다음에 이런 그 국경선 다시 획정하는 걸 헌법에 집어넣어라.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1999년, 2000년, 2007년 세 번에 걸쳐서 서해 해상 군사 분계선, 서해 통항 질서, 경비 개선 이거를 북한에서 발표했는데요. 이게 서해 5도를 보면 완전히 북한의 그 육지에서 거의 그 근방에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 가는 그 지역을 완전히 그 통로를 아주 좁게 해놓고 거기로 다녀라 뭐 그러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 정부가 다 안 지켰겠죠, 당연히. 안 지키니까 2000년에 제1차 서해 해전이 벌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2002년에 제2차 서해 해전 벌어졌고 그다음에 경비 개선한 다음에 남북관계 계속 안 좋고 이명박 정부 때 대청해전, 그다음에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이게 계속해서 일어났잖아요. 네. 근데 이게 대부분 남북한 간의 경계선에 문제가 있을 때 다 이런 그 남북한의 충돌이 벌어져서 이 서해 주민들로서는 정말 안절부절 못하고 9월 1일부터 지금 꽃게 조업이 시작됐는데 네. 그래서 지금 한창 조업 중인데 중국 불법 어업선들이 2배로 늘었답니다. 네. 그거 중국의 어선이 늘었다는 게 뭘 뜻하냐면 남북한 간의 관계가 안 좋을 때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서로 관계가 안 좋으니까 서로 조심하고 거기가 텅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어선들이 늘어났는데
이것만 봐도 지금 남북한 간의 서해에서 충돌 가능성이 지금 커질 가능성이 지금 있다는 거죠. 네. 미 대선 좀 살펴보겠습니다. 홍현익 전 원장님, 미국 네. 대선 한 달 보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사전 투표 시작됐고요. 네.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중요한 네. 그 상황인데 민주당 해리스 후보 상승세가 최근 주춤한다 이런 소식도 들립니다. 현재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해리스가 약간 주춤했다라고 하는 거는 TV 토론에서 완전히 한 6대4 이상으로 앞서갔는데 네. 트럼프가 또 2차 그 테러 당할 뻔했잖아요. 근데 이번엔 그렇게 심각하다고 보기 어려운 게 골프 치고 있는데 두 홀 앞에서 숨어 있는 거를 그 비밀 경호원들이 먼저 발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는 신변 안전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지난번에 총알이 날라와서 귀를 스쳤지만 이번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15일이었는데 16일 날 여론조사 보면은 트럼프가 앞서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바로 하루 또 뒤에 가서는 다시 역전되고 그래서 해리스가 총체적으로 볼 땐 조금 앞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이 트럼프도 있고 하니까 알 수 없다는 지금 백중세인데요. 과거의 투표율을 보면은 트럼프가 당선됐던 2016년에는 사전 투표율이 40%였어요. 근데 그때는 트럼프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2020년에는 바이든이 됐잖아요. 그때는 사전 투표율이 69%였어요. 훨씬 더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바이든한테 유리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작년에 했던 2022년 중간 선거에도 50%나 됐거든요. 그때도 민주당이 선방했어요. 그걸 네. 보면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해리스가 약간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는 트럼프가 사전 투표 하지 마라. 이거 비리가 있을 수 있다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믿지 마라. 사전 투표 믿지 마라 막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더 경계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김유영 교수님, TV 토론에서 해리스가 잘했다는 여론이 높았지만 네네. 지금 지지율에는 반영이 안 되는 모습인데 어떤 이유입니까? 이건 이제 이건 해리스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네. 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해리스는 어쨌든 새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새 얼굴로서 이제 신선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이 이제 해리스 후보로부터 나오는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TV 토론 잘 했는데 그 이후에 1년에 뭔가 연속해서 뭔가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인데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두 번의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은 어쨌든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지지층들을 결속시키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알파들을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보면 실제 해리스 부통령이 뭔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뭔가 뒷심이 없는 네. 이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서 이제 좀 뭔가 어정쩡한 상태 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앞서갈 수밖에 없는 이런 네. 상황, 이 가능성들이 좀 높아지는 뭐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동 상황 살펴볼 텐데요. 김 교수님, 네네. 레바논에서 발생한 무선 호출기와 무전기 일명 뭐 삐삐 네네. 폭발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네. 당시 시아파 부장단체인 헤즈볼라의 피해가 컸다고 하던데 네네. 무선 호출기 동실다발 공격이 중동 상황을 더욱 격화시키는 계기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헤즈볼라가 주로 있는 그 근거지가 레바논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미국에서 어떤 지금 조치들이 나오고 있냐면 미국인들이 레바논에 꽤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레바논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레바논을 떠나라라고 하는 이제 출국 권고 지금 사항 명령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레바논 지역에서 특별하게 지금 헤즈볼라 이 공격 이후에 이스라엘의 공격이랄지 여러 가지 지금 사고들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중동 상황의 격화는 지금 당분간 이어지거나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지금 북쪽으로 지금 공격을 더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보면 이제 네타냐후 정권도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정권 유지를 위해서 더 강력하게 또 지금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다시 또 하는 네.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중동의 정세는 당분간 또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네. 또 이란까지 또 적극적으로 여기에 개입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도 볼 수 네. 있습니다. 홍현익 전 원장님, 푸틴 러시아 대통령 측근이 유럽 의회가 러시아 본토 내에 서방 무기 사용을 허용할 경우 핵전장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 러시아는 거기는 그냥 그 적당히 응하면서 오히려 동부 전선의 그 점령지를 점점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젤렌스키가 미국에 가가지고 장거리 미사일도 좀 러시아를 공격하는데 사용해달라 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발맞춰서 영국 같은 데는 그 허용을 해주자. 우리의 무기 중에 장거리 미사일을 그런데 그거를 러시아의 국내까지 이제 멀리 폭격을 미사일로 가격을 하면 이게 나토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될 수 있다. 네. 이거 이제 우려되는 상황인데 영국 같은 경우는 해주자는 쪽이고요. 프랑스도 약간 중간이고 미국은 아직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유럽 의회가 구속력은 없지만 20일 날 압도적인 다수로 그 사용하게 해주자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하원인 두마의 의장이 푸틴의 이제 측근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나토하고 러시아 간의 전쟁이 돼서 핵으로 서방을 공격할 수 있다. 3차 대전이 날 수 있다. 그러면서 유럽 의회가 있는 스트라스부르크 가는데 러시아의 ICBM으로 3분 20초면 도착한다. 그런 네.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허용하면은 확전이 된다는 걸 경고한 셈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젤렌스키가 이제 미국을 가는데 미국 가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미국 바이든이 이제 키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정쟁 종식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의미 있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굉장히 급해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 대선 전에 만약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이 된다면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황이 악화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제 미국이 발을 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제 젤렌스키의 마음이 굉장히 급해졌고 이 상황에서 이제 전쟁 종식 계획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러시아 본토를 겨냥하는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네. 허가해 주면 그렇게 되면 이제 상황이 달라진다는 그런 입장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이 지난 16일 별세하자 보수와 진보를 넘나드는 시대의 조종자라는 표현이 뒤따랐습니다. 개인적인 기억은 늘 문장을 읽고 사색했고 특히 귀를 쫑긋 세워 상대방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인은 언론계와 정관계에 많은 족적을 남겼고 시대의 기록자이기도 했습니다. 국내외 활자를 가리지 않고 읽어보아야 할 기사나 칼럼 등을 인쇄해서 갖고 와 만날 때마다 건네주었고 현안에 대한 토론과 경청을 즐겼습니다. 다독가로 숱한 경험 속에서 나오는 번뜩이는 통찰력은 모든 이들을 감탄케 했습니다. 이부영 전 의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상돈 중앙대 교수 등 진보 보수를 망라한 추모객의 발길이 그의 발자취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